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예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펼쳐진 말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는 조용한 행동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제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20년 동안 말없이 저를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신 분이 계셨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겨울에 시작됩니다. 눈 내리는 작은 카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겨울 카페에서 찾은 진짜 사랑 이야기를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어깨에 하얀 눈송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무릎을 주무르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46살이 된 지금 저는 이 작은 카페의 주인입니다. 수진의 겨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왜 겨울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순해요. 제가 가장 아픈 계절이거든요. 무릎이 시리기 시작하면 겨울이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날씨 예보보다 정확하죠. 몸이 기억하는 무대의 흔적들이 겨울만 되면 더 아프거든요. 의사는 만성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20년째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 같은 존재예요. 오늘도 아침 5시부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잠에서 깬 순간부터 그 익숙한 아픔이 시작되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해요. 세수를 하고 카페로 내려가는 계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가죠.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월의 무게를 느껴요. 원두를 갈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추운 날씨가 되면 제 몸 전체가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느낌이죠. 손목도 어깨도 모든 관절이 옛날 일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키는 동작 하나하나도 조심스럽습니다. 무거운 포타필터를 끼우고 빼는 일, 원두통을 옮기는 일, 의자를 정리하는 일까지도 모두 무릎 상태를 고려해가며 해야 하거든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봅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달라붙었다가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20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마치 눈송이 하나하나가 제 과거의 조각들 같아 보여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리던 겨울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겨울만 되면 그날이 생각나죠.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요. 무릎을 다시 한번 주무르며 생각해 봅니다. 참 신기하네요. 몸의 아픔이 마음의 기억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게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이 더 아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무릎이 아픈 게 저주 같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과거를 상기시키는 알람 같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아픔이 제가 살아온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카페 손님들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추위를 녹이고 있어요. 젊은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털썩 앉고 중년 아저씨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보면서 새삼 느껴요. 저도 언젠가는 이 아픈 기억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여전히 힘들지만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며 항상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이에요. 저와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지 서로 말없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제 무릎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덩달아 무릎을 주무르며 오늘은 좀 심하다고, 아마 날씨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도 그러게 말이라며 새벽부터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하셨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고 각자 나름대로 견뎌내고 있구나 싶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 하루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무릎은 아프지만 일은 해야죠.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특히 무거운 것들을 옮길 때면 더욱 그렇죠. 원두 포대 하나만 해도 10kg가 넘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거뜬히 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누어서 옮겨야 합니다. 의자 하나를 옮기는 것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하지만 이 공간이 좋아요. 제가 만든 작은 세상이거든요. 무대 위에서 춤추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무대인 셈이죠. 관객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요. 무대라는 말을 생각하니 또 옛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는 정말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춤을 췄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움직이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지금은 카페 안의 작은 조명 아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때와 비슷한 기분이 들어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 성취감이 느껴져요. 문득 궁금해져요. 과거에 화려했던 무대와 지금의 소박한 카페, 어느 쪽이 진짜 제 모습일까요? 아니면 둘 다 제 모습인 걸까요? 무용수였던 제가 있고, 카페 사장인 제가 있고, 무릎이 아픈 46살 여자인 제가 있어요. 눈이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어요. 창밖 풍경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네요. 이런 날이면 손님이 별로 없을 텐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나 추위를 피하려는 누군가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눈 오는 날이 더욱 힘들거든요. 길이 미끄럽고 추워서 관절이 더 아프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제 무릎처럼 아픈 곳이 있는 사람들이 이 카페에서만큼은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몸의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싶거든요. 난방을 조금 더 틀었어요. 전기세가 걱정되긴 하지만 추운 날 찾아오신 손님들이 따뜻하게 쉬었다 가시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밖 눈발이 더욱 거세져요. 하얀 세상이 되어가네요. 이런 날이면 더욱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 포기해야 했던 것들 말이에요. 젊었을 때의 건강한 몸, 무대 위에서의 찬란했던 순간들,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믿었던 화려한 미래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리워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잃어버린 것들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보는 거예요. 작지만 제 소유인 이 카페, 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제가 직접 내린 커피의 향기들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생각도 잠시 접어두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카페 안에서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 제 모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무대의 흔적들이 겨울만 되면 더 아픈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좋았던 기억들, 힘들었던 순간들 모두 제가 지나온 길이니까요. 무릎을 한 번 더 주무르고 일어섰어요. 아픈 것은 아프지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작은 카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야겠어요. 오늘도 이 작은 카페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릎은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무릎을 주무르고 있으니 그때 일이 또 생각나네요. 20년 전 제가 26살이던 그 겨울 말이에요. 지금처럼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였어요. 정확히는 코르드 발레였지만 솔리스트를 꿈꾸고 있었죠. 연습실에서 하루 12시간씩 춤을 췄습니다. 발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연습실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발레화를 신고 바닥에 섰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온 세상이 제 발끝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프를 할 때면 마치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았고, 회전을 할 때면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표현력도 좋다고 하셨죠. 몇 년 후면 주요 배역을 맡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장밋빛이었어요. 특히 백조의 호수를 연습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오데트 역을 맡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하얀 튀티를 입고 무대 위에서 백조가 되어 춤추는 상상을 자주 했어요. 연습실 거울 앞에서 아라베스크 동작을 취할 때면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길고 우아한 목선, 하늘로 뻗은 다리, 완벽한 균형감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12월 중순이었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랑주테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높이 점프해서 공중에서 다리를 벌리는 동작이죠. 몇 번이나 성공했던 동작이었는데 그날따라 착지가 이상했어요.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선명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죠. 그 순간 무릎에서 터져나오는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연습실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다른 무용수들이 저를 둘러싸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회복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예전처럼 높이 점프할 수도 없었고 복잡한 회전 동작도 무리였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집안 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퇴원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불안해하는 눈빛까지.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고 계신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셨지만 상황은 날로 심각해졌어요. 치료비도 문제였어요.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레단에서도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때의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건 물론이고 가족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때는 무대 위의 스타가 될 거라고 꿈꿨던 제가 집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걱정만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예전에 우아했던 모습 대신 초라하고 절망적인 얼굴만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작은 구멍가게를 차리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과자나 음료수를 파는 작은 가게였죠. 저도 도와드리려 했지만 무릎 때문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맴돌았거든요. 어머니는 무서워서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어요. 빚쟁이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찾지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였죠. 전화도 자주 걸려왔고 가게 앞에 와서 협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셨어요.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 놀라시고 밤이면 불안해하시곤 했죠. 저는 다친 몸으로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도 없었고 그저 함께 무서워할 뿐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무릎은 좀 나아졌지만 예전 같지 않았고 집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꿈이었던 발레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해 겨울 마지막 날 저는 발레화를 정리했어요. 그동안 아껴두었던 포인트 슈즈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추억에 잠겼죠. 각각의 신발마다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포인트로 선 날의 기억, 첫 공연 때의 떨림, 선생님에게 칭찬받던 순간들까지 모든 게 그 작은 신발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때였어요. 무릎 상태로는 더 이상 프로 무용수로 활동할 수 없었고 집안 사정도 제가 취미로 춤을 출 여유를 주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발레화를 신어봤어요. 예전처럼 포인트로 서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던 그날의 기억이 늘 겨울마다 떠오르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거든요. 꿈을 이룬 날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대신 작은 카페의 따뜻한 불빛을 선택하게 된 것도 결국은 그때 일 때문이니까요. 때로는 다른 길을 상상해 보기도 해요. 만약 그날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금쯤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인생은 이미 지나간 길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겠죠. 무릎이 또 욱신거려요. 20년 전 그날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아픔이 완전히 미워지지는 않아요. 제가 살아온 증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무대 위의 그림자는 이제 카페 안에 따뜻한 빛이 되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춤으로, 지금은 커피로 말이에요.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벌써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이 되면 늘 기다려지는 손님이 있어요. 바로 동혁 아저씨라는 목수예요. 처음 만난 건 제가 카페를 연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들어오셨는데
손에 톱밥이 묻어 있고 목재 냄새가 났죠. 58살이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건장하고 든든한 인상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커피 한 잔만 주문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시며 30분 정도 계시다가 가시곤 했죠.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일주일에 3번은 꼭 오셨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었나? 정확히 6시에 맞춰서 들어오시곤 했죠. 시계를 보지 않아도 동혁 아저씨가 오시는 걸 보면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 얘기나 커피 맛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무용을 그만둔 후로 독서가 제 유일한 취미가 되었어요. 몸을 쓸 수 없으니 마음이라도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날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있었어요. 동혁 아저씨가 평소처럼 들어오셔서 커피를 주문하시길래 무심코 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라는 주인공이 얼마나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인간의 양심과 죄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나서 동혁 아저씨 반응을 보니까 조용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결론만 말해달라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론만 달라니요. 책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결론만 듣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때 동혁 아저씨가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제가 느낀 게 곧 동혁 아저씨가 느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책을 읽는 재미가 바로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결론만 알면 뭐 하냐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혁 아저씨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복잡한 설명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책 속 주인공이 겪는 감정이나 갈등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였죠. 그 후로도 책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제가 칸트의 철학서를 읽고 있다고 하면 동혁 아저씨는 그냥 선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얘기하면 인생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복잡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결국 그런 단순한 진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동혁 아저씨는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혁 아저씨가 무식하거나 교양이 없는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삶의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죠.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보다는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실존주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물을 읽고 나서 자유와 책임에 대해 길게 설명했죠. 동혁 아저씨는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동혁 아저씨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미 그런 철학들을 체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긴 설명들이 불필요하게 느껴지셨던 거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동혁 아저씨가 참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은 많지 않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복잡한 건 싫어하시지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행동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원두 포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20kg짜리 포대가 5개나 되었는데 혼자서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무릎도 아픈데 억지로 들다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죠. 한 개씩 조금씩 끌어서 옮기고 있는데 마침 동혁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무거운 포대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혁 아저씨는 이미 포대를 들어 올리고 계셨어요. 목수일을 하시다 보니 힘이 좋으셨어요. 제가 끙끙대며 끌던 포대를 쉽게 들어서 제자리에 놓아주셨죠. 5개 모두 금세 정리해 주셨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동혁 아저씨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때 느꼈어요. 이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구나 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혁 아저씨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고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어요. 카페 의자가 고장났을 때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형광등이 나갔을 때 갈아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동혁 아저씨는 절대 받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서 줍기가 힘들었는데 동혁 아저씨가 먼저 주워주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동혁 아저씨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고 동혁 아저씨가 들어오시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데 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동혁 아저씨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책을 좋아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즐기는데 동혁 아저씨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시거든요. 저는 감정적이고 섬세한 편인데 동혁 아저씨는 담담하고 묵묵하시고요. 하지만 그런 차이점이 오히려 좋았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동혁 아저씨가 채워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동혁 아저씨가 한 번에 풀어주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혁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무릎 아픈 것도 잊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자꾸 과거 생각이 나고 우울해지는데 동혁 아저씨가 계시면 현재에 집중하게 되었죠. 단순한 대화지만 위로가 되었고 특별한 말은 안 하셔도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죠. 요즘 들어서는 동혁 아저씨 없는 하루가 뭔가 허전하게 느껴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동혁 아저씨가 오지 않는 날에는 괜히 문을 자주 보게 되고요. 이런 마음이 뭘까요? 단순히 단골 손님에 대한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일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동혁 아저씨가 제 일상에 특별한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던 복잡한 사랑 이야기들과는 다른 조용하고 편안한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동혁 아저씨는 항상 말씀하시죠. 결론만 말해달라고요. 그럼 지금 제 마음의 결론은 뭘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편안하고 따뜻한 기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늘도 곧 동혁 아저씨가 오실 시간이에요. 어떤 책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와요. 어차피 동혁 아저씨는 결론만 들으실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 단순하고 따뜻한 결론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거든요. 동혁 아저씨와의 일상이 편안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옛 친구가 카페에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이었죠. 이모라고 부르던 분이었어요. 어머니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분인데 저희 집 사정이 어려워진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거든요. 아마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오후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60대 여성분이 들어오시는데 처음에는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모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이렇게 컸다면서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안부도 물어보셨죠. 커피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카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장사는 잘 되는지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죠. 이모는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모가 계속 카페 안을 둘러보시면서 뭔가 찾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시간 정도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카페를 혼자 힘으로 차린 거냐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죠. 비록 작은 카페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그때 이모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도와준 사람이 없었냐고요. 카페를 차리는데 필요한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혼자 힘으로만 한 거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어요. 무용을 그만둔 후에 여러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고 작은 음식점에서 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카페를 차리는 과정을 가장 잘 아는 건 저인데 왜 이모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했죠. 그때 이모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페를 준비하던 시기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수진이가 카페를 차린다고 하시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였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분명히 도움을 받았다는 뉘앙스였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제가 아는 한 카페를 차리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모든 과정을 혼자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안심하시는 것 같았다고요. 수진이가 이제 든든한 사람을 만났다면서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모한테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모가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몰래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라면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괴롭혔던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니요. 이모가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그때 정말 무서워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안심하시더라고 해요.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시고
가게 문단속도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분명히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덜 불안해하셨던 게 맞았어요. 밤마다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시던 것도 언젠가부터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적응하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이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가끔씩 고마운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 이름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분은 말은 별로 안 하시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를 많이 신경 써주신다고도 하셨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 말이에요. 설마 동혁 아저씨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동혁 아저씨를 만난 건 카페를 연 후였으니까 예전 일과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분 덕분에 수진이가 무사히 자랄 수 있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켜봐주고 계신다고 하셨다고요. 정말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이모한테 혹시 그분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 번 정도 멀리서 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었냐고 물어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분이었다고 하셨어요. 나이는 50대 정도로 보였고 작업복을 입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50대 남자, 그리고 작업복까지. 혹시 정말 동혁 아저씨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작업복 입은 50대 남자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동혁 아저씨와 저희 가족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모는 커피를 다 드시고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혹시 그분 얘기 들어본 적 없냐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만약 정말 도와주신 분이 있다면 꼭 고마움을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말없이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가 가신 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누군가 저희 가족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동혁 아저씨가 매번 정확히 6시에 오시는 것,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것, 말은 별로 안 하시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동혁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지켜봐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동혁 아저씨가 당황하실 테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제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모 말씀을 듣고 나니 어머니와 대화해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그런 분이 계시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봐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모 말씀처럼 꼭 고마움을 표현해야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말없이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분이 지금도 제 곁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 동혁 아저씨가 오시면
평소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혹시 그분이 제가 찾던 그 고마운 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진실이 무엇이든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와의 대화 이후로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누군가 저희 가족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이 동혁 아저씨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어요. 동혁 아저씨가 오시는 날이죠. 평소 같으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아예 모른 척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정확히 동혁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작업복에 톱밥이 묻어 있고 조용히 인사하시며 평소 자리에 앉으셨어요. 늘 하시던 아메리카노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면서 계속 동혁 아저씨를 힐끗힐끗 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분이 정말 20년 전부터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던 걸까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평소처럼 대화를 시작했어요. 오늘 일은 어땠는지, 날씨가 추워서 일하기 힘들지 않았는지 같은 일상적인 얘기였죠. 동혁 아저씨는 평소처럼 간단하게 대답하셨지만 유독 그날은 그런 말들조차 다르게 들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사실 동혁 아저씨와는 개인적인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늘 책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만 했었죠. 어릴 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온 가족이 어려웠던 때 말이에요. 동혁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다가 저를 바라보시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참 힘들었다고 엄마가 밤마다 문단속 확인하시고 전화 올 때마다 무서워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고요. 그때였어요. 동혁 아저씨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이미 알고 계시던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봤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밤에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좀 나아졌다고 엄마도 덜 무서워하시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혁 아저씨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리를 조금 움직이시기도 하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시기도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좋아진 건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누군가 도와주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았을 때였어요. 동혁 아저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한 거라고요. 정말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제가 누군가 도와주셨을 거라고 짐작으로 말한 건데 왜 갑자기 자기가 했다고 하시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하셨냐고 되물었더니 동혁 아저씨는 갑자기 당황하시는 표정이 되셨어요. 마치 실수를 하신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러더니 아니라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는 도와주게 되어 있다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처음에 하신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어요. 아저씨가 뭔가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봤지만 계속 부인하셨어요. 잘못 들었을 거라고 그런 상황이면 누군가는 도와주게 마련이라는 얘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어요. 처음에 하신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한 거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진심에서 나온 말 같았어요. 혹시 저희 가족을 예전에 아셨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동혁 아저씨는 모른다고, 이 동네에 이사 온 것도 얼마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평소에 담담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와는 달랐죠. 그리고 이상했어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 카페 주변 지리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희 카페를 처음에 찾아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지나다가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답이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졌어요. 평소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렇게 얼버무리실 리가 없는데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동혁 아저씨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모가 말씀하신 그 고마운 분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혁 아저씨가 계속 부인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밀어붙이면 오히려 불편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다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그 후로 대화가 어색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책 이야기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동혁 아저씨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으시고 오늘은 일찍 가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정확히 30분을 앉아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날은 20분도 안 되어서 가시려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동혁 아저씨가 불편해하신 것 같았어요. 동혁 아저씨가 나가시고 나서 혼자 카페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일로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동혁 아저씨가 이모가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한 거라고 하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진실된 목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얘기했을 때 동혁 아저씨 반응도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계시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왜 숨기실까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그걸 감추시려고 하실까요? 어쩌면 저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도움을 받았다는 걸 알면 제가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아니면 그냥 성격상 그런 걸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자기 이야기는 별로 안 하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정말 동혁 아저씨가 그때부터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던 건지, 지금도 그래서 제 곁에 계시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오늘 일로 동혁 아저씨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카페 단골 손님이 아니라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다시 동혁 아저씨가 오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처럼 물어보면 또 불편해 하실 텐데,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요. 진실을 알고 싶지만 동혁 아저씨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모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그분에 대해 얘기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밤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봐야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동혁 아저씨의 반응으로 봐서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만 남았네요. 동혁 아저씨와의 어색한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금요일에도 평소처럼 오셨지만 서로 별말 없이
시간을 보냈죠.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9시쯤에 단골 손님 한 분이 카페에 들어오신 거예요. 박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었어요. 박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신 분이에요. 동네 어른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셨다고 하시죠. 평소에는 오후 3시쯤 오셔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혹시 문 닫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1시간 정도 더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들어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박할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차를 들여놓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수진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박할아버지와는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었는데 무슨 특별한 얘기가 있으실까요? 할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카페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요. 동혁이라는 목수하고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지나 봐요. 제가 동혁 아저씨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진이가 모르는 게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수 아저씨에 대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걸 들으면 수진이도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동네의 산증인 같은 분이시거든요. 예전 일들을 가장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일부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수진이네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어머니가 무서워하셨던 것도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셨어요. 빚쟁이들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끼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수진이네 어머니 가게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박 할아버지도 혹시 빚쟁이 중 한 명인가 싶어서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궁금해서 몇 번 멀리서 지켜보셨다고 해요. 그 남자가 뭐라는 사람인지 왜 밤마다 거기 서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밤 빚쟁이들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목수 아저씨가 있는 걸 보고는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해요. 박 할아버지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목수 아저씨가 단순히 서 있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서면서 막아섰다고 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워낙 덩치도 크고 분위기가 무서워서 빚쟁이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며칠 계속되다 보니까 빚쟁이들도 포기하고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 목수 아저씨가 계속 지키고 서 있으니까 어머니를 괴롭히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박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누군가 저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동혁 아저씨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였어요. 할아버지한테 그 목수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키는 180cm 정도 되고 어깨가 넓고 건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수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에 가끔 톱밥이 묻어 있기도 했고 나무 냄새가 났다고 해요. 박할아버지 묘사를 들으니까 완전히 동혁 아저씨와 일치했어요. 키, 체격, 작업복, 심지어 성격까지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수 아저씨가 단순히 밤에만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낮에도 가끔 어머니 가게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확인했다고 해요. 한 번은 어머니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계실 때 도와드린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는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요. 박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고 해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몇 동네 건너편에 사는 목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전혀 모르는 집안일에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는지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꺼려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 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지켜주더니 빚쟁이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나서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끔씩은 멀리서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그 목수 아저씨 덕분에 어머니가 안심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진이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목수 아저씨가 지금도 이 동네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카페에 자주 온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할아버지가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엄마 가게 앞에서 밤새 서 있던 목수 아저씨, 그게 누군지 이제 알겠냐고요. 빚쟁이들이 와도 그 사람 있으면 다들 그냥 돌아갔다고 하시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동혁 아저씨가 그때 저희를 지켜주신 분이었던 거예요. 20년 전부터 말없이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셨던 거였어요. 박할아버지한테 정말 그분이 지금도 이 카페에 오시냐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목수 아저씨가 수진이네 가족의 은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 목수 아저씨가 수진이가 카페를 차릴 때도 몰래 도와줬다는 거였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뒤에서 도움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도움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수진이가 혼자 힘으로만 카페를 차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의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박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모가 하신 말씀, 어머니가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며칠 전 동혁 아저씨의 실수까지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동혁 아저씨는 정말 20년 전부터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를 지켜봐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다 드시고 일어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건 정말 복이라고, 세상에는 말없이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잘 알아주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수진이는 모를 거라고 하시면서요. 박할아버지가 가신 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20년 동안 말없이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제 곁에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단순히 우연히 만난 단골 손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봐 주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동혁 아저씨가 왜 제게 그렇게 친절하셨는지, 왜 항상 도와주려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진실을 숨기려고 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었어요. 내일 동혁 아저씨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걸 알았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렇게 크고 깊은 것이었다니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동혁 아저씨가 오시는 날이죠. 평소 같으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오후 6시가 되었지만 동혁 아저씨는 오시지 않았어요. 6시 10분, 15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혹시 며칠 전 일 때문에 더 이상 오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6시 20분쯤 되어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어요. 동혁 아저씨였어요. 평소와는 달리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평소처럼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렇고 동혁 아저씨도 그렇고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셨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동혁 아저씨 앞에 앉으면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박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분한테서 20년 전 일에 대해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혁 아저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들킬 걸 각오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20년 전 어머니 가게 앞에서 밤마다 지켜주셨던 분이 동혁 아저씨라는 걸 안다고 빚쟁이들로부터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아저씨라는 걸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동혁 아저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왜 그걸 지금까지 숨기셨냐고 20년이나 숨기고 계셨냐고 물어봤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동혁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무대에서 빛나던 사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리를 다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가 끼어들 자격이 있나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동혁 아저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무대에서 빛나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동혁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주는 게 좋았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0년 동안 말없이 저희를 지켜주시면서도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동혁 아저씨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처음 본 게 무용 공연에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우연히 발레 공연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저를 봤다고 해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제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안 사정까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혁 아저씨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이 걱정되었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저희와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해요. 밤마다 어머니 가게 앞을 지키면서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막아드리려고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려고 했는데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오는 걸 보고는 더 오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지키셨는데 정말 힘들지 않으셨냐고 물어봤더니 동혁 아저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카페를 차릴 때도 몰래 도와주셨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냐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도움을 줬다고만 하시면서요. 아마 계약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혁 아저씨는 목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셨을 테니까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냐고 물어봤더니 동혁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자신의 딸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해요. 동혁 아저씨는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희 가족이 걱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데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20년 동안 지켜봐 주셨다니요. 동혁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고 하실 일이 전혀 아닌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거든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요. 저는 동혁 아저씨한테 정말 고맙다고, 아저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제는 제가 아저씨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동혁 아저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동혁 아저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으시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과 헌신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죠. 이제는 제가 동혁 아저씨한테 고마움을 표현할 차례예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다시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겨울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카페는 그대로고 제 무릎도 여전히 아프고 눈은 똑같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무릎을 주무르고 있어요. 20년 전 부상의 흔적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아픔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증거이자 누군가와 연결된 골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동혁 아저씨는 여전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오세요. 시간도 여전히 정확히 6시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눈이 많이 내려서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동혁 아저씨만은 어김없이 오셨어요. 눈길을 걸어서 오시느라 작업복에 눈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고 저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이제는 그냥 커피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20년간 이어진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말이에요. 커피를 드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대를 떠났지만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지 관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춤을 췄지만 지금은 이 작은 카페에서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화려한 무대 조명 대신 따뜻한 카페 조명 아래에서 발레 대신 커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가장 오래 박수를 쳐준 관객이 누구였는지를요. 무대 위에서 춤출 때도 다치고 힘들어할 때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줄곧 지켜봐 주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동혁 아저씨가 조용히 커피를 드시고 계실 때 저는 또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아프더라고요. 눈이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신 동혁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시는 거예요. 언제 준비해 오신 건지 작은 파스 한 장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제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시면서 동혁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20년 동안 저는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의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모두 혼자서 견뎌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혁 아저씨가 파스를 붙여주시는 손길이 정말 따뜻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따뜻했어요. 파스를 다 붙여주시고 나서 동혁 아저씨가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조용히 커피를 마시셨죠. 특별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모든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의미였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시고 동혁 아저씨와 저만 남았어요. 평소 같으면 동혁 아저씨도 먼저 가셨을 텐데 그날은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리를 다 하고 카페 불을 끄려는데 동혁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집에 가자고요.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혼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사양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배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카페 불을 다 끄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동혁 아저씨와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고민했던 그 질문 말이에요. 삶의 깊은 의미와 단순한 행복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요. 이제 답을 알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함께 나누는 단순한 행복이 삶의 가장 깊은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받던 박수보다
지금 이렇게 눈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거창한 꿈을 이루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동혁 아저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무대는 이미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제 무대였던 거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춥지 않아요. 옆에 따뜻한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분과 함께요. 제 무릎은 여전히 아프겠지만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견뎌낼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동혁 아저씨가 저에게 그래주셨던 것처럼 말없이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 내리는 겨울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구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구나. 동혁 아저씨와 저는 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이해를 선물해 주었거든요.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을 가지고 말이에요. 몸이 기억하는 무대의 흔적들이 겨울만 되면 더 아픈 건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꿈꾸고 노력했던 시간들의 증거이고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픔이 저와 동혁 아저씨를 연결해준 고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고 저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겨울밤이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싶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이런 순간들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분명히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행동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